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할 내용은 여기 있는 것처럼 금융교육 전문가 과정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난 저희 오리엔테이션 때 참석하셨던 분들은 이제 오늘 들으시는 내용을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신 분들이고 또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에 상당 부분 또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정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소개를 드리면은 금융회계학부의 재무금융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윤병조 교수라고 하고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금융교육 전문가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게 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교육 전문가 과정이라는 것은 저희 부총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금융회계학부의 모든 교수님들이 정말 장인의 정신으로 피를 토하는 자세로 심혈을 기울여서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농담해도 되나요? 네, 죄송하고요. 그만큼 우리 학교 차원에서 야심차게 그 전략 과정으로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과정은 우리나라 대학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만큼 실질적으로 유용한 그런 교과목을 만들기 위해서 저를 포함한 또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력을 갖고 계신 그런 전문가분들을 저희가 모셔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했고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급조한 그런 어떤 인기 영합주의로 만든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저희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프로그램이니까요.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또 어떤 배경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금융교육이 왜 필요한 것이냐. 자,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열은 세계 최고인 거 아시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극찬할 정도로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교육열은 세계 어디를 내놔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소위 학군이 좋은 그런 동네로 이사하거나 또 가정 수입의 상당 부분을 사교육에 지출할 정도죠. 자, 하지만 그러한 교육의 대부분은 영어 학원을 다닌다든지 수학 학원, 또 요즘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태권도, 미술, 피아노, 또 어디 있어요? 수영도 가르치고요. 다양합니다. 그런 이제 예체능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부모님도 금융교육이라는 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왜 부모님들 금융교육에 신경을 안 쓸까요? 미래 일이니까 당장 걔네들한테는 닥칠 일이 아니니까요. 좋습니다. 또?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금융이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없고요. 현실적으로 그런 학원도 없고요. 지금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교육이라는 것이 대학 입시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금융이 우리의 경제생활 그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금융 환경은 정말 빠른 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융을 접하는 시기는 언제냐? 대부분 그 아이들이 자라서 사회생활을 하는 성인 시기라는 거죠. 결국 너무 늦다. 자, 이렇게 충분히 교육받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게 진화한 그러한 금융을 이용하게 되면서 결국 사회적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이 그림은 어느 경제신문에서 보도한 기사 중에 일부를 제가 발췌한 건데요. 내용은 지금 20대 개인 워크아웃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워크아웃이 뭐예요? 워크, 일하다, 아웃, 나가다, 일하다, 나가다? 네? 일하지 말고 나가라. 그런 건가요? 워크아웃? 워크아웃이 뭐예요? 정확한 뜻은 아니더라도 뭐 같아요? 워크아웃이라는 거. 들어는 보셨죠? 뉴스나 이런 데서. 네, 신문이나.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워크아웃이라는 용어가 주로 기업에 관련돼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개인 워크아웃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금융학개론에서 이제 강의도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한 7, 8주차에서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딱 들으니까 우선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워크아웃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을. 우리 법에서는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이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에 채무 감면이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서 채무 상환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네. 우리 법이 이제 조금 어렵죠, 말들이.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씩 한번 뜯어보면은, 자,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신용카드 이제 쓰면은 정해진 날에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면은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그 갚아야 할 돈이 90일 이상, 그러니까 한 3달 정도 되겠네요. 3달 정도 넘게 연체된 경우, 갚지 못한 경우에 채무 감면이나, 쉽게 말해서 좀 깎아준다는 거죠. 빚을. 갚아야 할 돈을 좀 깎아주거나, 상환기간 연장. 상환이라는 것은 이제 돈 갚는 걸 상환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그래서 돈 갚는 기간을 좀 늘려주는 그런 제도가 바로 워크아웃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개인 워크아웃 신청이 보면은 최근에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다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최근 2개년도 봐도 마이너스. 근데 지금 누구만 늘고 있어요? 20대만 늘어났다는 거죠. 자, 20대가 뭐하는 계층이냐? 자, 20대부터 60대까지 우리가 좀 봤을 때, 이 중에서 돈 씀씀이가 크면서 돈 관리에 대해서는 가장 취약한 계층이 20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특징을 또 우리 금융권에서 놓칠 리 없는 거죠. 자, 특히 고금리 소액 대출에 집중하고 있는 제2금융권 같은 데서는 선심성 어떤 마케팅을 통해서 소득은 없지만 돈을 쓰고 싶어하는, 뭔가를 소비하고 싶은 그러한 20대의 심리를 악용해서 대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 특히 실적만을 중요시하는 신용카드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능력도 없는 20대한테 일단 신용카드를 발급을 해주고 일단 써라. 나중은 생각하지 말고 일단 써봐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러한 결과가 결국에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특히 요즘 우리 20대들은 학자금 부담이라든지 뭐 실업, 뭐 열정페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고용 환경에 내몰리면서 제1금융권이라고 할 수 있는 시중은행에서는 돈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안 돼요. 돈을 빌리고 싶어도. 자, 그런데 돈은 필요하니까는 어쩔 수 없이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제2금융권은 주로 어떤 데를 제2금융권이라고 얘기하죠? 네? 어디요? 제2금융권. 어디요? 말씀해 보세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대부업체들. 네, 그런 곳이 우리 소위 제2금융권, 소위가 아니라 우리 법적 분류로서 제2금융권으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이제 대부업체 보면은 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산화머니, 뭐 산화머니 얼마나 또 정감했어요. 노래도. 또 뭐 리드코프, 뭐 러시앤캐시, 또 요새는 뭐 여성들만을 위한 뭐 대출, 뭐 그런 식으로 뭐 케이블 TV에서 얼마나 광고를 많이 하는지 아마 또 광고 많이 하는 데가 어딘 것 같으세요? 네? 어딘 것 같아요? 대출 이런 데 말고 케이블 TV 같은 데서 엄청나게 광고 때리는데 보험회사 보험. 거의 보험회사하고 1, 2를 다툴 정도로 많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이들이 보는 그런 케이블 TV 만화 채널에서도 그런 대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문에서도 나왔는데 그 초등학교에서 이제 금융교육 특강을 하는데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돈이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러시앤캐시 가면 되죠.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게 신문에 났던 이야기예요. 네. 정말 이게 웃고 넘어갈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애들한테도 이미 깊숙하게 침투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대부업체들이. 그래서 뭐 캐피탈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저축은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대부업체 얼마 전에 또 신문에 났지만 우리나라 지금 대부업체가 일본계 자금이 지금 다 휩쓸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신청 즉시 대출이라는 어떤 신속함을 무기로 이용을 해가지고 20대들한테 정말 무차별적으로 대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들은 1금융권, 시중은행에서는 자격이 안 돼서 돈을 못 빌리는데 이런 데서, 이런 대부업체에서 뭐 돈을 빌려주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고맙다라는 거죠. 얘네가 무슨 진짜 엔젤, 천사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대부업체가. 1금융권은 굉장히 이제 비인간적으로 느끼게 되고요. 자, 하지만 그러한 제2금융권은 잘 아시겠지만 1금융권에 비해서 대출이자가 엄청 높습니다. 결국 그 뒷감당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도 이렇게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것도 모르고 범죄에 내몰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 내용이 뭐 카드 빚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흐름은 자 20대 이하 연령층의 부족한 금융 지식과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축은행이라고 하니까는 은행자 들어가니까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은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20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축은행은 우리은행이나 뭐 신한은행 그런 시중은행이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숙하게 이용을 하고 있다. 또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면은 개인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자, 사실 우리가 방금 봤던 내용은 정말 20대라는 한 단편만을 우리가 본 거고요. 자, 그럼 본질적으로 왜 금융교육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냐?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그림은 금융감독원에서 OECD 기준에 따라서 조사한 우리나라 국민의 금융 이해력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금융이라는 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그거를 이제 OECD에서 표준 그 설문지가 있거든요. 그걸 갖고 이제 OECD 국가들 대상으로 한 것 중에서 우리나라 결과입니다.
그래서 100점이 만점인데 자, 한번 보세요. 대부분이 60점에서 70점 사이예요. 그래서 연령별, 학력별, 가계소득별, 직업별로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60에서 70점 사이, 뭐 70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60점 아래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조사를 해봤더니 62점이 나오더랍니다. 우리나라는 62점이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 갖고 설문을 조사한 것이냐. 그래서 제가 그 금융학개론 수업에서도 이 설문지 한번 샘플을 올렸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접할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련된 문제를 하나 내보면은 자, 여러분,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것이, 안 쓰는 게 신용등급에 유리하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것이 신용등급에 유리하다. 틀려요? 네. 틀려요? 역시 우리 금융회계학 분 자격 있으시네요. 네. 그래서 얼핏 들으면은, 신용카드 안 쓰면은 뭐, 빚도 안 생길 테니까는 신용등급에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래서 신용 거래가 없으면은 이제 오히려 그 등급을 매길 수 없으니까요. 더 불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렵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신용카드 그럼 많이 써야겠구나. 또 이렇게 엉뚱하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절대 아니라 신용카드는 써야죠. 현대사에서 쓰긴 쓸 때 어떻게 써야 된다? 잘 써야 된다. 잘이라는 게 참 말은 쉬운데 결국에는 자신의 소득 범위 내에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른 나라는 어떠냐? 그래서 이제 선진국이랑 비교하는 거는 무리고요. 이제 아시아 태평양에 위치한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는 우리나라가 아까 62점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하위권이더라. 1위는 어디 나라일 것 같아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이요? 일본이 의외로 안 나오더라고요. 일본도 1위가 대만이래요. 대만. 그리고 이제 2위는 뉴질랜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니까요. 뉴질랜드고 3위가 이제 우리 또 아시아 금융 중심지인 홍콩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태국이나 베트남보다도 뒤에 있는 걸로 나왔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는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이게 없는 거죠. 국가 조사기 때문에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자,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 교과목 중에서 금융이라는 이름의 그런 교과목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사회 관련 교과목에 그런 내용들이 일부 포함이 되고 있을 뿐이고 독립적인 교과목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금융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금융위원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금융위원회가 이제 그 정부 기관이고 그 정책을 집행하는 곳이 금융감독원이거든요. 민간 기구인.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여러 가지 금융교육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이 뭐냐면은 초중고 학교에서 금융을 정규 교과목으로 이제 편입을 시키는 거야. 정규 교과목으로 하자.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의견을 교육부에다가 전달을 했더니 이제 교육부도 나름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또 갑자기 뭐 금융을 넣자 하면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가만히 안 있죠.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계속 추진은 하고 있지만은 아직은 그 정규 교과목으로는 편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초중고 12년 동안
금융 관련 교육은 10시간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고요. 또 최근 어느 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2018년도에 이제 교육과정 개편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금융교육이 오히려 축소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사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 한때는 기획재정부라는 데서 한국경제교육협회라는 곳을 만들어 가지고 금융을 포함한 경제교육을 주도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소속 직원이 엄청난 자금을 횡령하고 하면서 거기가 그 협회가 청산된 상태에 이제 없어졌고요. 또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만은 어떤 혁신적인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만 그 최근에 많은 신문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1사1교 정책이라고 해가지고요. 1사1교. 네. 그래서 이제 여기 회사는 어떤 회사냐? 민간 금융회사입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증권, 그리고 이제 뭐 보험회사, 그리고 1교는 말 그대로 학교.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학교가 있고 또 금융회사들도 또 전국에 각 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점과 학교를 하나씩 연결시켜 가지고 금융교육을 하자라는 게 이제 1사1교 정책이고 지금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신청을 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진국은 어떠냐? 선진국. 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는 금융교육을 국가 핵심 정책으로 세우고요. 초, 중,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국민의 금융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정책이 경찰 인력을 늘리거나 사회복지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중고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돈에 관한 인식 그리고 금융의 기본 개념에 초점을 맞춘 그러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중장년층에게는 새로운 금융 환경에 걸맞는 재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고 나서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의 금융 문맹 퇴치를 위한 금융 교육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또 얘기만 하면 여러분들 지루하니까요. 제가 관련된 동영상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영상을 보신 것처럼 선진국에서는 이제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지금 초, 중, 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금융 정책을 하고 있고 동시에 성인들을 대상으로도 또 어떤 새로운 금융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금융 관련 교과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제작한 그런 공인된 교과서이긴 한데 아직 그 교재를 잘 만들었는데 이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들기는 정말 잘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이번에 그 프로그램 안에는 이제 그 교재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그런 이제 교과목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동영상 내용을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계속 저축을 강조하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이제 어르신들은 자식들한테 저축 많이 해라 그런 말씀, 이제 아껴라, 아껴서 저축해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그게 소위 먹혔어요. 그런 환경이었어요.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성장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완전 초저금리 시대입니다. 거의 뭐 1. 몇 프로, 거의 뭐 어떤 은행에서는 저기 0%대 예금 상품이 나올 정도로 초저금리 시대예요. 근데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아직도 저축해라,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저축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우리 그 교직원 선생님하고 신입사원이신데 얘기를 좀 했어요. 뭐 재테크는 어떻게 하고 있냐. 그냥 적금 들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막 혼냈어요. 지금 금리가 몇 %인데 몇 퍼센트 물으니까 1. 몇 %래요. 그러면은 그거 매달 그렇게 몇십만 원씩 저축해가지고 나중에 받으면은 이자 받을 텐데 물가 상승률하고 이자 그 소득세 그런 거 다 띄면은 뭐가 남냐. 공부를 해라 그랬죠 제가. 지금 게을러서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그 직원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제가 저축을 하지 말아라 이건 아니에요. 저축을 하되 저축도 하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투자도 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시대에서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식한다 그러면은 큰일 난다 그러죠. 어르신들이. 그 위험한 거, 패가망신한 거 왜 하냐고, 주식을. 근데 저는 주식 하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잘해야 돼요. 해야 돼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해야 돼요. 근데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정석대로 해야 됩니다. 정석대로. 많은 분들이 정석이 아닌 요행을 바라고 결국에는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게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내가 은행 예금보다 조금 더 많이 받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 정도 선에서 재테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무리하게 하다 보면 사단이 납니다. 결국에는. 자기 생계 다 팽개치고 이상한 데에다 몰빵하고 이러면은 망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뭐 주식만 생겼는데 요즘에 금융상품이 엄청나게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자산들에 투자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해외 시장, 미국 시장에 투자한다? 절대 생각 못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미국 시장 주식도요, 투자할 수 있고, 중국 시장도 투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딱 생각하기, 그거를 어떻게 잘 알지도 못하고, 자, 그리고 또, 원유 있잖아. 휘발유 나오고 경유 나오고 원유. 예전에는 그런 거를 내가 투자할 수 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투자할 수가 있어요. 금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ETF, ELS, 펀드 이거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다 선별을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직원 선생님한테도 이렇게 해라, 뭘 사라고는 제가 말을 못해. 하라고는 얘기하지만은 자신있게 어떤 주식을 사라, 어떤 상품을 해라, 이런 건 못해요. 왜냐면 저 자체도 확신을 못 하거든요. 제가 신이 아니거든요. 그런 거 아니면 누구나 부자 되게요. 그냥 저는 그 가능성을 보고, 저도 베팅을 하는 거죠. 결국 그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건 책임도 본인이 져야 돼요. 근데 분명히 기회는 있단 말이에요. 그 기회를 잘 우리가 가져가야지. 눈에 보이는데 그거를 왜 놓치고 있는 말이에요.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요새 뭐 금리도 안 좋고 뭐 부동산 시장도 별로 안 좋고 그냥 저금이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남들은 열심히 지금 공부해서 새로운 걸 찾아내서 거기서 뭔가 가능성을 찾아내고 돈을 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탐욕을 벌여야 돼요. 그 과정에서.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은 딱 처음에 주식 투자 소액으로 하다가 거기서 예상치도 못하게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까지는 그렇지만 돈을 꽤 번 거예요. 그랬더니 나 좀 주식에 체질인가 보다.
내가 이쪽으로 좀 나서야 되는 거야. 그리고 뭘 하냐면 몰빵을 하게 돼요. 예, 그러면서 망해요. 예. 결국엔 인간의 탐욕이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예, 카드 대란 이런 것들이 결국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면은 자, 금융산업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나왔지만은 금융회사들도 아주 발전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소비자들, 금융 소비자들은 어떠냐? 계속 피해만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3년도에 카드 대란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카드 대란으로 신용 불량자가 양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은행들의 무분별한 대출로 인해서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를 기록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또 대포통장, 불법 대부업체를 통한 금융사기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잘 아시겠지만 보이스피싱까지 우리 서민들의 돈을 노리는 수법들이 점점 진화하고 있죠. 자, 그러한 금융 피해자들은 누구냐? 부자들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 청소년들, 취업 준비생들, 뭐 주부, 고령의 어르신들, 뭐 다문화 과정, 정말 금융 지식이 부족한 계층에서 발생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금융교육을 시키자는 여론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증을 했고요. 결국 돈에 관해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스스로 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스스로 키우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동영상도 봤지만은 미국은 이미 대통령 직속으로 금융교육자문위원회라는 것을 두고 또 영국도 금융교육을 교과과정에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의 그러한 움직임을 인식을 하고요. 학교를 포함한 사회 전 분야에서 이제 금융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온 그 헤드라인들만 제가 좀 모아서 얘기해 봤는데, 뭐 학교 금융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뭐 학교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어릴 때부터 금융교육 해야 된다. 뭐 계속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금융교육 주식시장에서 배워라. 그래서 이제 존니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님이신데 이분이 최근에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계신 분이에요. 월가에서 근무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를 맡으셨는데 이분이 그 CEO를 맡으시면서 메리츠가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분이 강조하는 것도 여기 나온 것처럼 주식해라.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스타벅스에서 커피 사 먹지 말고요. 그 돈 모아서 주식 사래요. 매달. 그러면은 돈 번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이 존이에요. 근데 또 우리가 그걸 또 100% 신뢰하지는 말아야 돼요. 그거 그래 맞는 말이 하지만은 그 판단은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도 해? 그럼 나도 빨리 가서 저거 사야겠다. 저 주식 사야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러한 1사1교 정책을 통해서 은행, 증권, 보험회사 점포하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연결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교육을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금융이라는 것이 학교의 정규 교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방과후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은 특강 형식으로 일회성으로 머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융당국은요, 이제 초중고뿐만 아니라 성인들, 특히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을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금융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금융을 교육할
교사가 필요하겠죠, 선생님이. 그래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 그 사회 담당 선생님들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연수 형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은행, 증권, 보험회사들과 연계해서 경력자분들을 교육시켜가지고 금융교육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서 일부 학원이라든지 또 금융투자협회 뭐 그런 금융 관련 단체에서 금융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자, 그런 교육들의 대부분은 비정기적으로 개설되는 아주 초단기 과정의 코스이기 때문에 교육 내용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이제 대학생 봉사단, 금융봉사단이라는 거를 이제 뽑아가지고 대학생들 가르치는데 채 한 달도 안 되죠. 뭐 일주일 교육시키고, 그리고 금융회사에서도 은행, 증권, 보험회사에서도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금융 교육을 시키는데도 뭐 한 달이 안 되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융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당연히 일반인들은 참여를 못하고 금융권에 근무하시는 분들만 그 교육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얼핏 들으면 금융교육은 일반인이 하는 게 아니라 맞아, 금융권에 좀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금융권에서 주도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은 그거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일단 얘기하는 그 금융교육이라는 것이요, 무슨 교육이냐? 은행이나 증권, 보험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자.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누구를 교육하자는 거예요? 초, 중, 고 또는 금융 취약계층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지금 교육하는 전문가를 저희가 양성하겠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무슨 골드만삭스, 무슨 JP모건 이런 데 취업하려고 우리가 지금 금융회계학부에 들어와라 이런 얘기도 절대 아닙니다. 그야말로 생활금융이라는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금융 취약계층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한 전문가가 되자는 것이 저희 프로그램의 취지고요. 자, 그러면은 왜 민간 금융회사에서 교육을 주도하는 게 왜 잘못됐느냐? 자, 금융회사들은 자기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요. 학교에 나가서 실제 이제 교육을 해요. 일회성 교육을. 근데 이제 물론 열심히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또 성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시는데 그 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그 자기가 소속돼 있는 그 회사의 금융상품을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금융교육이 편향된다는 거죠. 그래서 증권회사 직원분들의 교육은 증권 위주로 교육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또 은행에 계신 분들이 나가서 교육하게 되면은 은행의 어떤 금융 예금 상품, 접근 상품, 저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 위주로 교육을 하게 되고, 저축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결국에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보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사는데 얼마나 위험하십니까? 위험 관리하셔야 됩니다. 보험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융회사라는 것은 무슨 사회적 봉사기업이 아닙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금융회사들도요. 그리고 굉장히 편향된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 그래서 회사 상품을 홍보하는 재테크 수준의 그런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금융회사들이 재능기부라는 형식으로 무료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사회공헌이라는 아주 예쁜 타이틀로
그런 거를 이제 하고 있지만은 금융회사들은 그래도 회사다. 물론 선의를 갖고 열심히 하시는 그런 금융회사 직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대체로 금융회사 차원에서는 이러한 금융교육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부실하다는 그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동영상에서도 봤지만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인 재무 상담가가 활동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금융회사와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자, 그래서 이 사설의 제목을 보면은 이제 그 수요는 폭발한다. 지금 1419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또 자유학기제, 중학교의 자유학기제하고 맞물리면서 엄청나게 그 금융교육을 하겠다라고 신청하는 학교가 거의 1000곳 이상이 신청할 정도로 좀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고 보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떻다? 내용은 부실하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사설에 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금융회계학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요, 한 6개월여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올해 2학기부터 우리나라 대학교로는 정말 최초로 금융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또 특화된 교과목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나라 대학의 금융교육은 또 어떠냐? 초중고는 일단 둘째치고 대학에서의 금융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거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즘은 우리 학부처럼 금융이 들어가는 학부들이 여럿 있지만은 과거에는 그런 학부도 없고 경영학에 있었죠. 경영학. 그래서 경영학 전공 내에 이제 재무관리 또 투자론이라는 그러한 두 가지 대표되는 금융 관련 교과목들이 전부였습니다. 자, 물론 최근에는 그러한 교육 과정이 크게 변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금융 환경이 또 변하면서 재무관리 투자론뿐만 아니라 뭐 선물 옵션론, 뭐 금융기관론 이런 이제 교과목들이 우리 대학교에서 개설이 되고 있고 또 교양 과목 수준으로 뭐 재테크 이 정도의 어떤 생활 재무에 조금 가까운 그런 교과목들이 조금 개설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과목들의 포커스는 어디냐 또 재무관리, 투자론, 선물 옵션론, 뭐 금융기관론 뭐 되게 많은데요. 바로 기업과 금융회사 관점의 금융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하는지, 뭐 CAPM은 어떤지, 뭐 APT는 어떤지, 또 블랙쇼ल्저 옵션 모형을 통해서 옵션 가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런 걸 배우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과목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의 재무부서라든지 금융회사에 취업하기 위한 그런 교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재무금융 분야는 점점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또 우리 대학의 관련 교과목도 그러한 환경에 쫓아가면서 일반인이 접하기 어려운 이론들을 우리 대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게 완전히 잘못됐다, 그거는 아니죠. 대학생 또 취업하려면은 전문 지식이 또 있어야 되니까요. 너무 편향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금융회계학부에서는 이러한 기존 대학교들의 어떤 천편일률적인 재무 금융에서 약간 벗어나서요. 완전히 벗어나긴 좀 힘들고요. 약간 좀 벗어나서 생활금융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과목들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인 그 재무 어떤 금융의 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니까는 기존의 그런 기본 이론들을 바탕으로 생활금융 교과목들을 접목을 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난번 보셨을 텐데 프로그램을 이제 개설하는 것은 참 좋다. 좋은데
그 프로그램, 그 교과목들을 듣고 정말 우리 금융회계학부를 졸업하신 분들이 정말 내가 금융교육을 하고 싶다, 그런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런 뜻을 조금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게 실제로 지금 그 금융교육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맨몸으로 뭐 이제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방과 후 교사를 모집할 때 지원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활동하실 수 있는데 그 길이 굉장히 좁거든요. 아직은.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민간 금융회사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지금 재능기부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지금 리그로 형성이 되고 있고요. 또 뭐 어떤 또 단체에서 학교하고 결연을 맺어가지고 자기 회원들만 그런 강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틀을 이렇게 테두리를 해놔가지고 좀 자기가 맨몸으로 활동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런 현실을 인식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우리 학부 졸업생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뭔가 길을 터주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좀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곳이 어딜까 여러 군데를 좀 알아봤거든요. 그렇다고 또 저희가 뭐 학원 같은 데랑 또 조인할 수는 없잖아요, 대학교인데. 그래서 좀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데를 찾다 보니까는 사단법인 청소년 금융교육협의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금융교육협의회는 이제 2003년도에 설립됐으니까요. 이게 뭐 이렇게 최근에 설립된 데도 아니고 전통이 있는 곳이고요. 전국은행연합회라든지 금융투자협회가 정회원으로 참여하는 회의체입니다. 그래서 그 또 자문단을 보면은 금융감독원, 뭐 기획재정부, 또 교육부 이런 정부기관이 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말 말이 필요 없는 그런 단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 회장님들을 보시면은 뭐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분들, 금융감독 지금 이분이 저희 회장님이시고, 저희 부총장님이시고요. 그래서 이 회장님께서 이제 금융감독원장을 역임하셨던 분이시고요. 큰 뜻을 갖고 이제 금융교육의 뜻을 갖고 지금 단체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매일경제신문에 또 보도가 됐고 많은 분들이 저희 학부로 또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통이 있고 신뢰할 만한 청소년 금융교육협의회에서 이제 저희 금융회계학부가 구상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의 진정성을 공감하면서 적극적인 협력에 동의를 하셨고요. 여기 기사에 나온 대로 금융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을 마친 우리 금융회계학부 졸업생들은 청소년 금융교육협의회에서 시행하는 그런 금융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그 교육과정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뭐 계속 말씀드리고 강조하지만은 우리나라 대학교 최초의 교육과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생활금융에 초점을 맞춘 커리큘럼이다. 그래서 완전히 그 기존의 어떤 재무금융 그런 교육 틀을 벗어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기본을 갖추면서 우리가 재무이론, 금융이론을 알아야 되니까요. 그런 이론을 갖추고 동시에 생활금융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어디에? 교육할 수 있는 부분에.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도 우리 동영상에서 나왔던 그 초중고 금융 교재가 있거든요. 그 교재를 저희가 활용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배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배우는 것보다 뭐야? 그 교재를 갖고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 교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런 거에 맞춘 교과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단법인 청소년 금융교육 협의회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돼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청소년 금융교육 협의회 회장님하고요, 저희 총장님 공동 명의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우리 졸업생분들한테는 수료증을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교육 그 전문가 과정을 마치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들을 공부해야 하느냐. 그래서 그 신문 기사가 나가니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한 100여 통, 지금도 계속 문의가 오고는 있으신데, 상당수의 그 내용은 뭐냐면은 이 7과목만 듣고 수료증을 받을 수 없느냐, 그런 이제 문의들이 많으셨거든요. 왜냐하면은 또 대학을 다니신 분들인데 최소 2년을 내가 또 대학교에 다녀야 되니까는 부담이 되시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무슨 학원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7과목이라는 것은 정말 그 금융교육 전문가 과정의 어떤 핵심 교과목들이고, 당연히 다른 과목들도 들으셔야지 어떤 전체적인 맥락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 7과목만이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핵심 과목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도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교과목들이 있고요, 상당수. 그래서 크게 3가지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지금 이번 학기에 개강이 됐는데 가장 이제 기초가 되는 과목으로서 이제 금융학 개론. 그래서 금융학 개론은 제가 좀 이렇게 전국적으로 서치를 해보니까는 금융학 원론이라는 이름의 그런 과목이 개설된 대학교도 있고요. 금융학 개론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수업 계획서를 쫙 보니까는 이게 정말 금융학 원론, 금융학 개론이 맞나 싶을 정도로 대부분은 그냥 재무관리, 뭐 아니면은 금융기관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금융학 개론을 강의를 진행할 것이냐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또 너무 이론적으로 치우쳐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공지사항에서도 밝혔듯이 일단은 시장을 좀 아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지금 금융시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시장에 관련돼서 좀 기초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학습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하에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금융학 개론을 찍고 있고요. 지금 한 12주차까지 찍었는데 찍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초중고 과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금융교육 전문가분들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정말 실질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포커스를 맞춘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금융교재 이해와 연구라는 거. 그래서 여기 금융교재라는 것은 아까 우리 동영상에서 봤던 금융감독원의 표준교재. 저희가 뭐 아무 교재 쓸 수 없잖아요. 검증된 교재 같고. 그리고 그 강의는 우리 금융감독원 출신의 저희 그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직접 이 금융교재에 관해서 관련하신 분이시니까는 어느 분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저희 이번에 강사로 참여하시게 되셨고요. 자, 그리고 금융교육 방법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실제 현장에 가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보드게임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다. 또 용돈기 입장 같은 거를 활용해서 가르치면은 애들이 좋아한다. 그런 거 좀 어떤 실제 방법론에 좀 중점을 둔 교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목은 사단법인 청소년 금융교육협의회 오웅선 국장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 분이신데 이번에 그 교과목을 이제 맡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 금융 자격 지도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금융교육 방법론이나 금융교재 이해와 연구는 초등학교
예, 하고 조금 이제 중학교에 포커스를 맞춘 거고, 중고생들한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은 고심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청소년이라는 것은 예, 이제 중학생, 예, 고등학생들, 또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네, 뭐 배워야 될 거는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금융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커리큘럼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그 매일경제라는 곳에서 시행하는 시험 중에서 이제 매경 테스트라는 것도 있고요. 그거는 성인들 대상이고 틴틴 매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틴틴 매경. 그래서 그거는 국가 공인으로 지금 채택이 된 네, 그런 시험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갖고 예,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 접근하면 어떨까. 예. 그게 뭐 그냥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 아니라 굉장히 실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예, 시험이거든요. 틴틴 매경이라는 것이 매일경제에서 만들긴 했지만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이 그런 거 시험 보고 예, 좋은 점수 맞으면은 예, 소위 말하는 스펙에 예, 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또 요즘 요즘이 아니라 원래 이슈가 됐지만 NIE라고요. News in Paper. 예, 그래서 신문을 통해서 News in Education. 그래서 신문을 통해서 경제 신문을 통해서 금융교육을 이렇게 가르치는 수도 있다. 예,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춘 그런 교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목은 현재 매일경제에서 근무하고 계신 저 국장님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매경 테스트에 직접 주도를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 강사님으로 이번에 참여하시게 됐습니다. 정말 면면을 봐도 우리나라 어디를 내놔도 이 금융교육에 있어서 정말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번에 저희 이런 뜻에 동참을 해주셔가지고 9월 말이나 10월 초부터 촬영에 지금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과목들은 이제 뭐 3학년 1학기, 2학기, 4학년 2학기에 이 학기에 맞춰서 지금 오픈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학기인데 아직 저희가 준비 단계 때문에 이번 학기에는 오픈이 안 됐고 이제 내년 2학기에 오픈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일반 과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인들 대상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하는 교과목들인데 여기에 이제 재무관리 투자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재무관리 투자론을 처음에 넣을까 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재무금융의 정말 기초 개념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기초 이론들을 아무리 생활금융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배울 건 배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재무관리 투자론은 어느 대학교 그 경영 관련 학과에서는 금융 관련 학과에서는 다 다루고 있는 개설되고 있는 과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재무관리 투자론은 넣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알아야 돼요? 정석대로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정석대로, 이론대로. 그래서 투자론을 알아야겠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에 요 생활 재무 설계라는 것도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교과목인데 이게 정말 그 성인들의 생활 금융에 조금 그 초점을 맞춰가지고 뭐 어떤 금융 상품들이 있는지, 뭐 금융 제도들 우리가 좀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제도들. 정말 무슨 기업들이나 금융회사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좀 초점을 맞춰서 재무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초점을 맞춘 교과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교과목은 이제 제가 할 거고요. 한 10월 중부터 제가 금융학개론 촬영 끝나면은 바로 지금 촬영에 들어갈 교과목들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그 금융교육 전문가의 금융교육 활동은요,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학부를 뭐 졸업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졸업 안 하셔도 충분히 활동하실 수 있어요. 그게 뭐 특별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현재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데서 수료증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대부분 금융교육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료로 학교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자기가 강사들을 보내고 학교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에서 그 강사한테 강사료를 지급을 해요. 지금은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교육 전문가가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직업까지는 어렵지만 그런 뭐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그런 직업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금융회계학부는 정말 현재 그런 금융 현실을 뒤돌아보면서 정말 금융교육에 관한 철학을 갖고 또 사회에 공헌한다는 자세로 이런 특화된 교과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돈이 남아들어서 지금 우리 금융회계학부에 입학하신 거 아니시죠? 네. 비싼 등록금 내신 거 아니죠? 돈이 막 남아들어서. 여러분 또 시간이 많이 남아들어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학교에 입학하신 거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들의 어떤 그러한 나름대로의 큰 뜻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포부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도 여러분들의 그러한 큰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옆에서 항상 기원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에 귀 기울이면서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회계학부에 입학하신 것을 환영하고요.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